제 오늘 발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재밌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실제로 제가 이제 뭐 말라위랑 라이베리아에서 직접 말라위에 살면서 제가 했던 사회 실험이고, 거기 현장 관계자들이랑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했던 실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뭐 보건, 바이오, 경영 이런 분야에서 하는 방법론은 비슷하지만 하는 실험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참석자분들이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제는 제가 이제 큰 주제는 Causal Inference and Development로 잡았고요. 개발 경제, 개발에서 Causal Inference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어,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발표할 주제는 라이베리아와 말라위에서 현금 지원 프로젝트가 거기 있는 가구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를 한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첫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제 저자들이 있는데요. 다들 이제 학교에 계신 분들이고, 저만 유일하게 이제 월드뱅크의 이코노미스트로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인트로부터 좀 시작을 할게요. 참석자분들께서 경제학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말이 떠오르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일반 사람들은 경제학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보통 이제 물가 상승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뭐 환율, 그리고 뭐 경제 성장, GDP 몇 퍼센트 성장률 달성, 뭐 통화정책, 재정정책 이런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접하시기 때문에 경제학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거시경제 분야에서는 커서 인퍼런스가 거의 너무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은 실험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데이터 포인트도 뭐 나라들을 유닛으로 사용해서 통계 분석을 하더라도 굉장히 데이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리거러스한 이제 이번 워크숍에서 배우신 커서 인퍼런스는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게 경제학의 다는 아니고 나머지 거대한 경제학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박지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에 아, 노벨 경제학상 이제 마이클 크래머, 에스피 플로 그리고 아비질 베너지 교수님 이 세 분들이 처음으로 이제 디벨롭먼트 개발 분야에 실험 이제 RCT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RCT 그리고 실험적인 기법을 이제 사용해가지고 노벨상까지 받고, 근데 실제로 이제 RCT는 굉장히 개발 분야에서는 거의 20년 정도가 됐을 정도로 좀 오래 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분들의 손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박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뭐 손자, 뭐 아들, 딸 개념이 뭐냐면 이제 저의 지도 교수님이 이분들의 제자로 이제 박사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손잡벌이 되는 거죠. 이분들한테는. 그리고 2021년에도 이제 노벨 경제학상이 이제 데이비드 카드 그리고 조슈아 앵글스 그리고 구이도 엠번스 이분들한테 갔는데, 마찬가지로 이분들의 그 컨트리뷰션도 역시 커서 인프런스를 경제학에 접목한 그런 방법론적인 연구를 인정받아서 노벨 경제학상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근 트렌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커서 인프런스가 경제학에서는 이제는 논문 쓰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이 커서 메서드를 안 하면은 논문이 퍼블리시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되게 기본 필요 조건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거시 경제 이외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뭐 교육 분야, 개발 분야, 그리고 뭐 보건 분야, 여러 가지 경제학의 세부 분야들에서 많은 분들이 실증 연구를 하실 때 이런 커서 인퍼런스 인과치론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 제가 이 분리 포인트에서 제가 또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경제학 박사를 받고 뭐 이 참석자분들 중에 경제학 박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경제학 박사들이 박사를 받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사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리티게이션 컨설팅 회사라고 하죠. 그래서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많은 부분이 사실은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분도 그런 분야에서도 경제학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뭐 교육 분야, 보건 분야, 개발 분야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테크 컴퍼니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테크 컴퍼니들이 사실은 경제학자를 굉장히 많이 고용을 해야 아실지 모르겠는데, 뭐 우버, 리프트, 그리고 뭐 에어비앤비, 뭐 구글, 페이스북, 굉장히 많은 이제 실리콘밸리는 테크 컴퍼니들이 경제학자들을 고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단연 1등으로 1년에 몇십 명씩 고용을 하는 고용주는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저도 이제 제가 졸업을 할 때 아마존에서 인터뷰를 받고, 그 인터뷰를 면접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 거의 그 이제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약간 뒤풀이처럼 이제 모아놓고 그런 아마존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데, 그때 거의 100명에 가까운 이제 그 박사 졸업생들이 이제 거기에 아마존 박람회에 왔던 어떤 기억이 또 나요. 음, 그래서 아마존에서도 굉장히 많은, 근데 경제학 박사들이 이제 월급이 비싼데 아마존이 이렇게 많은 경제학자들을 고용하는 이유는 그만큼 더 추가로 수익이 더 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면접을 할 때 이건 또 약간, 어, 이제 다른 얘기를 잠깐 드리면, 면접할 때 이제 아마존에서 저한테 얘기했던 질문들이, 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제 자기들 아마존 홈페이지에 광고를 이제 넣으려 그러는데, 어느 부위에 이제 광고를 올렸을 때, 그리고 광고 메시지를 어떻게 했을 때, 그리고 그 버튼들을 어떻게 설정을 했을 때, 과연 그게 이제 고객들의 구매, 그리고 결국에는 아마존의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지, 그런 질문들도 다 익스페리먼트로 하고요. 어, 그런 여러 가지 기업 내 의사결정들을 다 익스페리먼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에서는 굉장히 많은 경제학자들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경제학이 그런 거시경제가 다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커즐 인프런스가 사용되고 있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와서, 그러면 월드뱅크랑 도대체 인과치론이 무슨 관계가 있냐. 아마 월드뱅크 대부분이 아실 거라 생각은 하지만, 정확하게 월드뱅크가 무슨 일 하시는지는 아마 설명을 하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설명을 잘 못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월드뱅크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전까지는 월드뱅크가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잘 몰랐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월드뱅크가 하는 일은 이제 그 개발도상국들, 그리고 빈곤한 국가들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싼 값에 싼 이자에 빌려주거나, 아니면 돈을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거나, 그리고 그 돈이 그 나라들의 개발 정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테크니컬 어시스턴스도 해주고, 그리고 그런 개발 정책들을 시행하고 모니터링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요. 뭐 분야는 역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농업, 교육, 뭐 보건, 그리고 사회보장, 에너지, 환경, 물, 뭐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교통,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여기서 근데 사실 대부분의 이런 정책들의 경우에 사실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붓는데 이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이 정책에 어떤 인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결국 미쳤는지, 그리고 정책들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같은 돈을 써서 그 효과를 어떻게 최대화시키는지, 이 질문들이 사실은 이런 정책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실제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인데요. 모잠비크의 농부들한테, 아프리카의 많은 농부들이 사실 큰 이런 트랙터나 트럭 같은 기계류들이 없어요. 대부분의 아프리카 농부들이 굉장히 가난하고 소작농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잠비크 정부랑, 그리고 EU 유럽연합이랑 같이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인데, 그분들한테 직접 엄청나게 큰 돈을 주는 거죠. 사실은 이런 트랙터를 아니면 트럭을 사주면은 그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케냐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기후변화가 굉장히 큰, 우리는 이제 기후변화라고 해서 느끼는 게 뭐, 이제 뭐, 날씨가 엄청 덥거나 갑자기 이상기온이 온다든지 그런 정도지만, 이런 아프리카의 농부들한테는 그 본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오는 거거든요. 비가 안 온다든지, 그러면 1년 농사를 망치고, 그래서 그 개발 정책 중에 하나로, 어, 그 비보험을 들으라고 저희가 농부들한테 설득을 하는데,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이제 이 비보험은 뭐 차보험, 화재보험 이런 것처럼 비가 너무 적게 온다든지 너무 많이 오면은 그 보험이 이 농부들한테 그 피해를 커버해 주는 건데, 관심이 없어서 그러면은 그 저희가 연구하는 게 왜 관심이 없는지를 연구를 하고, 이게 어떻게 하면은 농부들이 더 많은 농부들이 보험을 구매할 수 있게 설득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회보장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소득층한테 현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캐시 트랜스퍼즈 있고요. 그리고 공공근로라고 해서, 만약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지하철이나 아니면 길거리에 노인분들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공공근로가 마을에 뭐 관계수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아니면은 농경지를 같이 만든다든지, 이런 성격의 공공근로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이제 엔터프레너십을 강조한다고 해서, 아프리카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 잡이 없으니까, 취직을 할 길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작은 뭐 소매상으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트레이더로 일을 한다든지, 네, 그런 분들의 이런 작은 자영업을 지원해주는 트레이닝이랑,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펀드를 이렇게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보장 제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은 이게 패키지로 가는데, 이 현금 지원, 공공근로, 그리고 비즈니스 그랜드가 패키지로 가는데, 저희가 또 이거 각각의 컴포넌트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컴포넌트가 동시에 적용됐을 때 시너지가 있는지, 이런 걸 지금 이걸 탄자니아 정부하고 연구하고 있고요. 또 네 번째 example은 저희가 이제 UNWFP 세계식량기구랑 같이 하는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멀티 컨트리 스터디여 가지고 저희가 과테말라, 조던, 감비아, 부룬디 여러 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모르시겠지만,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급식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문을 닫아가지고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그 한 끼 식사가 결국 그냥 사라진 거거든요. 왜냐면 집에서는 그 아이들을 먹일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급식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은 미국의 싼 옥수수랑 쌀이랑 뭐 콩들을 이렇게 직접 WFP가 수입을 해가지고 그 나라의 학교들한테 나눠주는 모델이었어요. 근데 요새 트렌드는, 왜 우리도 농부가 엄청 많은데 왜 우리나라 농부들한테서 이거를 안 사고 왜 미국에서 아니면 유럽에서 이거를 왜 우리가 수입을 해오냐. 우리나라 자국내 농부들한테 사면 자국내 농부 인컴도 올라가고 서로 좋은 거 아니냐. 지금 이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효과성이 입증된 경우가 없고, 이 모델이 사실 문제점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나라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네 가지 사례를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네 가지 전부 다 RCT를 이용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이게 프로그램들이 워낙에 규모가 굉장히 크고, 트리트먼트로 선택이 되면은 로또를 맞는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월드뱅크에서도 많은 어, 정책들이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정책들은 이런 인과추론 방법을 가지고 평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현실이고요. 뭐 100개의 프로젝트가 있다면은 한두 개 정도 프로젝트를 평가할까
말까인데 이제 그쪽 트렌드로 가고 있긴 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부서는 다임이라고 하는데, 다임은 Development Impact Evaluation의 약자인데, 저희는 상대적으로 신생 연구기관이에요. 월드뱅크 안에 신생 연구기관인데, 저희의 모토가 바로 인과추론 방법을 이용한 연구를 하자는 게 저희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월드뱅크 내에 다른 부서들과 협력을 해서 그분들이 하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설득을 해서 RCT를 이용해서 어, 저희가 평가를 하겠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분들 설득을 하고 조금씩 설득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제 근거들을 생산하고 결국에는 policy recommendation을 하는 거죠. 이 정책이 왜 효과가 없었고 이 정책을 어떻게 다르게 했다면 더 큰 효과가 있었을 거고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저희 파트너들한테 해주는 거고 그 과정에서 사실 임팩 이발리에이션 그러니까 저희 월드뱅크에서는 임팩 이발리에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임팩 이발리에이션이라는 단어가 결국에는 이제 커서 인플루언스인데 그 임팩 이발리에이션에 대한 개념 그리고 counterfactual, 뭐 RCT 이런 개념들을 현지 정부라든지 저희 같이 일하는 파트너분들이 대부분 모르고 아직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그분들한테도 이런 트레이닝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구글에 한번 다임 찾아보시면 저희가 하고 있는 굉장히 재밌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그러면은 정책을 인과추론 방법을 가지고 평가를 할 때 다른 분야에서 인과추론을 이용해서 평가하는 것과 어떤 차이들이 있는가 그거를 제가 좀 생각해봐서 여기 몇 가지 써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평가하는 정책들은 실제 나라들에서 집행하고 있는 실제 정책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일 때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연구를 할 때는 아무래도 그 나라의 정책은 아니고 그냥 제가 이제 작은 규모로 해서 저만의 연구를 이제 RCT로 해서 이제 박사 논문을 쓰고 그랬는데 제가 월드뱅커에 와가지고 달라진 점은 실제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ethics 이런 도덕적인 부분을 훨씬 더 많이 생각을 했어야 됐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 파급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 스테이크스고 규모가 그냥 규모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굉장히 큽니다. 그냥 그 나라의 전체에 있는 빈곤층이라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전체 지역이라든지 저희가 평가하는 정책들이 몇십만 명, 몇백만 명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굉장히 어렵지만 또 굉장히 보람된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평가를 하나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거를 일단 왜냐면 저희가 디자인을 하려면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참여를 해야 됩니다. 정책이 다 만들어지고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저희가 들어가서 이거를 RCT를 할 수가 없잖아요. randomly assign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처음부터 참여를 하는데 그거를 처음 디자인을 만들고 디자인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파트너들 하나하나 이해시키고 그 정책이 수행되고 기본적으로 4, 5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이 되게 늦게 나와요. 프로젝트 하나가 거의 쓰는 데만 4, 5년? 그리고 이제 퍼블리케이션 프로세스, 뭐 학계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퍼블리케이션 프로세스만 또 몇 년? 굉장히 오래 걸리는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경영대 수업이나 행정학 수업을 들으면은 꼭 뭐 그 매트릭스 나와가지고 스테이크홀더 매니지먼트가 이런 디시전 메이킹의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를 제가 월드뱅크 들어가서 이제는 몸소 느끼고 있죠. 그 복잡한 이해관계를 몸소 느끼고 있는데 또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제가 루안다의 공공근로 프로그램을 또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연구팀은 저희고요. 월드뱅크의 다임이고요. 근데 이 프로젝트의 도너는 자랑스럽게도 한국의 코이카 개발 기관이고요. 그리고 근데 이걸 슈퍼바이징 엔티티는
이 코이카가 준 돈은 이제 WFP로 갑니다. UN 세계식량기구 그 르완다에게 가고요. 그런데 WFP가 이 공공근로 프로그램을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에요. WFP가 또 현지에 있는 NGO들이랑 협력을 해서 그 현지 NGO들을 결국 이 프로그램들을 수행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 르완다 정부 설득하고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현지에 있는 이제 지방 정부들까지 설득을 해야 되고, 그 지방에 있는 실제 그 커뮤니티들까지 저희가 설명을 해야 되고, 이게 다가 아니라 이제 각 조직 내에도 본부랑 지역 오피스랑 리저널 오피스랑 다 다르게 있어요. WFP 르완다 오피스만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WFP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헤드쿼터랑 저희가 협력을 하고, 또 저희가 월드뱅크 다임이지만 또 월드뱅크 내에 저희는 이제 연구부서고 연구부서 이외에 다른 관계 부처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월드뱅크 워싱턴 DC에 있는 본부랑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월드뱅크의 지역 오피스, 르완다에 있는 지역 오피스랑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여기 있는 모두가 다 행복해야 돼요. 저희가 이걸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누구 하나라도 행복하지 않으면은 진행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설명하고, 그 각자 원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도너가 이 펀딩을 주는 코이카가 원하는 게 따로 있을 테고, WFP가 원하는 게 따로 있을 테고, 현지 NGO나 정부들이 르완다 정부가 원하는 게 있을 테고, 그리고 저희 연구팀은 또 연구팀이 원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연구팀은 아무래도 저희가 연구자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지식적으로 리트리처에 이제 논문들의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는 또 연구를 진행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들이 일치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없죠. 그래서 이제 정책을 인거추론 방법을 통해서 평가하려고 할 때 이런 많은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요. 라이베리아랑 말라위에서 저희가 현금 지원을 하는 프로젝트인데, 사실 현금 지원은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가장 이제 영어로는 소셜 프로텍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요새 굉장히 화두가 되는 정책인데요. 코로나 때도 포함해가지고 저희 미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트럼프 정부, 바이든 정부로부터 1,400불,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180만 원 정도를 3번에 걸쳐서 받았고, 그리고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현금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빈곤층, 아니면 장애가 있는 가정, 아니면은 어린 애들이 있는 가정, 아니면 임신한 여성분들이 있는 가정, 그런 이제 그걸 또 타겟팅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런 현금 지원 프로젝트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현금 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또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연구 결과는 당연히 이제 그 식량 안보라고 하죠. Food security. 더 잘 먹고, 더 잘 쓰고, 더 많은 것들을 사고, 소비가 늘고, 이런 기본적인 연구 결과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연구에서 좀 새롭게 이제 그 리트리처에 저희가 더하고 싶었던 거는, 근데 이 현금 지원의 효과성이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냐. 그래서 제가 여기 타이틀에 이제 다이내믹 이펙트라고 썼는데요. 여기 다이내믹이라는 거는 경제학에서 그냥 이제 effects over time, 그 시간에 따른 효과성의 변화를 표현할 때 그냥 압축적으로 다이내믹 이펙트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쓴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거는 결국은 돈을 주는 건데, 사실 현금 지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 돈을 그냥 주면은 또 게을러서 일을 안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요새는 이런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자주 하시던 말이, 그 돈 주면은 남자들 술 마시고 도박하고 쓸데없는 데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돈 주면은 그냥 그 돈 다 사라지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게 지속적인 효과성이 있냐. 그래서 그 부분들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이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효과가 커지고 작아지는지 아니면 사라지는지, 효과가 지속된다면 어떻게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효과가 남아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 페이퍼의 주요 쟁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제가 좀 들어볼게요. 이제 RCT에서 그리고 뭐 익스페리먼트에서 저희가 쓰는 용어인데 베이스라인, 엔드라인이라고 하죠. 베이스라인은 이제 인터벤션이 시작하기 전에 데이터 컬렉션을 하는 거를 베이스라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엔드라인은 인터벤션을 하고 난 이후에 특정한 메저한 데이터를 엔드라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베이스라인에는 이제 랜덤 어사인먼트가 제대로 됐다면 그 푸드 컨섬션이 달라지지 않겠죠. 그 그룹, 돈을 받은 그룹과 돈을 안 받은 그룹과 비교했을 때 푸드 컨섬션이 거의 0에 가까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벤션을 이제 현금 지원을 해주고 한참 지난 후에 뭐 1년 후에 아니면 2년 후에 이제 엔드라인을 측정을 해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측정한 거는 그냥 two 데이터 포인트죠. 데이터 포인트가 돈 주기 전, 돈 주기 후.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처음에 돈을 주면서 그 푸드 컨섬션이 점점 늘어나다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경우는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컨섬션 소비가 늘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0으로 회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줄긴 줄었는데 0으로 가진 않고 소비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런 업앤다운 패턴이 없고 그냥 꾸준하게 소비가 늘어난 거고요. 왜냐면 이거 결국에는 밥 먹는 건데, 여기 타이틀이 푸드 컨섬션이잖아요. 그래서 밥을 뭐 엄청나게 내가 뭐 많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그럴듯한 패턴이긴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이 다이나믹한 패턴이,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효과가 다른 아웃컴을 봤을 때는 어떻게 또 달라지는지. 식량 소비 말고 식량 지출. 내가 이제 음식을 사 먹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썼나를 봤을 때는 또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 가지 이런 가설들을 생각해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결과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저희가 이제 평가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은 이제 Give Directly라고 하는 NGO인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NGO는 개발 원조를 하는 비용 중에 오버헤드가 차지하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그런 크리티시즘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100불을 기부를 했는데 100불 중에 90불이 뭐 로지스틱스랑 거기 스텝 셀러리랑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결국 내가 준 100불 중에 10불만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한테 간다. 이런 비판들이 많아서 Give Directly는 돈을 직접 이체를 하는 모델을 바탕으로 시작한 NGO고요. 돈을 직접 이제 베네피셔리들한테 트랜스퍼 합니다. 그 아프리카의 경우는 뱅크 어카운트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네. 근데 이제 모바일 머니라고 하는데, 핸드폰을 이용해서 돈을 저축하거나 이체하거나 그 모바일 머니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Give Directly의 모델은 그 모바일 머니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직접 돈을 전송해주는 그런 모델이고요. 굉장히 큰 규모의 돈을 전송해주는 모델이에요. 뭐 10불, 20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면은 라이베리아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내가 쓰는 총 소비에 거의 가까운, 그리고 말라위의 경우는 내가 1년 동안 쓰는 총 소비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은 1년 연봉을 받는 거죠. 뭐
뭐 이제 직장인으로 치면 1년 연봉을 그냥 통째로 한 번에 받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NGO랑 협업을 해서 600개의 마을을 선택을 해서 300개의 마을을 이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300개의 마을은 이 돈을 받았고요. 다른 300개의 마을은 아무것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다이내믹 이펙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효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전화 설문조사로 했고요. 이제 선진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설문조사율이 사실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데 참여를 적극적으로 잘 해주신 덕분에 이런 연구도 가능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한 아웃컴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식량 안보, 그리고 식량 이외의 지출, 그리고 농업 이외 분야의 소득, 이렇게 4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결과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프리 어나리시스 플랜이라고 썼는데요. 부트캠프에서 이게 커버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RCT라고 해서 모든 연구들을 믿으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RCT라고 해도 내가 어떤 계량 모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어떤 아웃컴을 뽑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연구자들이 원하는 아웃컴을 따로 논문에 실을 수도 있고 안 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통계적으로 유의한 statistically significant한 결과만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런 연구자의 재량의 자유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새 최근에 하는 RCT들은 이 pre-analysis plan이라는 거를 다 작성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계량 모델을 미리 다 써놓는 거예요. 내가 실제 통계를 돌리기 전에 내가 이 모델로 이 아웃컴을 이제 리그레션을 통해서 내가 살펴보겠다. 굉장히 자세하겠습니다. 내가 이 아웃컴 베리어블을 어떻게 내가 트랜스폼 할지도 씁니다. 내가 이거를 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지, 아니면 내가 이거를 윈서라이제이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아웃라이어를 어떻게 처리를 할지, 그러니까 정확한 베리어블을 이 문서에다가 미리 작성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의 계약서처럼 내가 하려고 하는 연구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연구 계획서를 이제 publicly available 한 그 레지스트리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 올린 시점과 이거를 연구를 한 시점과, 그리고 나중에 논문을 쓸 때는 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연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더 신뢰성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내가 미리 사전에 쓴 계획서에 따라서 연구를 안 한 부분은 또 논문에 직접 설명을 하고요. 이거는 사전 계획서는 없었지만 우리가 이러한 이유로 추가적으로 연구를 한다. 그런 그 결과를 읽는 독자들이 봤을 때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겠죠. 어떤 게 더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고 어떤 게 더 신뢰성이 없는 연구 결과인지. 그리고 이 마지막 블리 포인트는 이제 external validity라고, 연구 결과가 어떤 한 세팅에서, 한 컨텍스트에서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세팅에서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근거는 사실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컨텍스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그 환경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를 유의하시고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저희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베리아랑 말라위 나라들을 좀 잘 생소하시겠지만, 라이베리아는 서아프리카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고요. 그리고 말라위는 동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인데, 이렇게 좀 다양한 이제 한 나라의 한 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나라에서 연구를 하면은 더 연구를 통해서 더 일반화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이렇게 두 군데에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본적인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4가지 아웃컴, 이제 food security, 그리고 이제
식량에 대한 지출, 그리고 비식량에 대한 지출, 그리고 인컴, 소득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이외에 사실은 다른 굉장히 현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되게 다양한 아웃컴들, 중요한 아웃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행복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아웃컴으로 여러 경제학 논문들에서 살펴보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그 다른 아웃컴들도 다 사전 계획서에 이런 것들을 다 작성을 미리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또 이제 아까 박지현 교수님께서 처음에 A/B 테스팅 말씀하셨는데 이제 A/B 테스팅과 경제학에서 하는 RCT의 그 작은 차이점,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차이점이 뭐냐면 A/B 테스팅은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거를 왜 B가 A보다 나은지 설명을 하기보다는 B가 A보다 더 나았다. 내가 아마존에서 광고 위치를 정하는데 뭐 첫 번째 줄보다 두 번째 줄 아니면 뭐 첫 번째 칼럼보다 두 번째 열 그거를 굳이 나은지를 설명하지 않고 어떤 게 더 좋았다. 그런 경우에서 이제 A/B 테스팅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트리트먼트 arms가 거의 뭐 10개, 몇십 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경제학에서 하는 RCT에서는 그래도 연구 논문은 메커니즘을 많이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미리 디자인하기가 되게 쉽지도 않고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결과를 보고 해석을 하면서 이제 메커니즘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이 페이퍼에서도 약간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해서 이따가 이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어느 분야나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정책 분야에서는 이제 경제학 말로는 unintended consequences라고 하는데 나는 beneficiary들을 도와주려고 이제 현금 지원을 했는데 내가 의도치 않게 예기치 않게 다른 그 비수혜자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마을에서는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잘 살게 됐는데 옆 마을에서는 뭐 그거를 보고 배가 아파가지고 더 불행해진다든지 아니면은 옆 마을에 뭐 간접적으로 피해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뿌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시장에 뭐 물가가 올라간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게 다 결국에는 unintended consequences니까 이런 부분도 정책을 평가할 때는 되게 중요하게 총체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스피드를 내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코디네이션 관한 포인트인데요. 그 NGO Give Directly랑 그 도널 이 프로젝트의 도널은 USAID 이제 미국 국제개발처 개발처에서 이제 지원을 해준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그분들의 이해관계도 관여가 됐고 그렇게 이제 연구 지역의 선택이 나라 그리고 지역 이렇게 선택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마지막 bullet 포인트에 내가 targeting was universal이라고 했는데 전에 했던 현금 지원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말 안에서도 랜더마이즈를 한 경우가 있어요. 인디비주얼 레벨에서 랜더마이즈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마을에 사는데 누구는 돈을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근데 이제 그 방법이 조금 너무 이제 수행하기도 어렵고 도덕적으로도 조금 불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프로젝트에서는 그 마을 사람들 모두를 주고 모두에게 현금 지원을 주거나 안 주거나 그래서 이제 빌리지 레벨에서 아까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클러스터 레벨 RCT라고도 하죠. 여기서 클러스터가 결국엔 마을을 클러스터로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트리트먼트 빌리지로 어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라이베리아랑 말라위 지도인데요. 이 파란색 점들이 마을의 GPS고요. 이 오렌지색, 주황색 점들이 이제
마켓, 시장, 이 주변에 있는 시장의 GPS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그 주요 아이템의 가격들을 직접 물어보면서 물가를 이제 측정하려고 했고요. 마찬가지로 말라위에서도 이제 말라위 남쪽에 이제 가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또 이제 현금전에 있어서 타겟팅이 또 주요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 그, 직접 이제 그 하우스홀드들이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는 여성 멤버한테만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가구들을 직접 선택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을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집에 있어야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이 현금 지원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문조사도 저희가 이제 그 남성 멤버를 하거나 아니면 여성 멤버를 할 수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여성 멤버에 관련된 가정폭력이라든지 그런 아웃컴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여성 멤버들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금 지원, 사실 이 프로젝트가 시작한 배경이 USAID 미국 국제개발처에서 캐시 벤치마킹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캐시 벤치마킹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US 국제개발처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뉴트리션 프로그램도 있고 아니면은 잡페어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개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을 돈 들여서 하는 게 낫냐 아니면은 그냥 돈 주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하는 게 더 낫냐. 그래서 캐시 벤치마킹이란 그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 실험을 하게 됐는데 그럼 도대체 얼마하고 비교를 해야 되냐. 250불짜리 현금 지원이랑 그리고 영양 프로그램이랑 비교하면은 어느 프로그램이 더 효과성이 높냐 아니면 500불이랑 비교를 해야 되냐. 그래서 이 액수도 사실 굉장히 의사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도 사실 이렇게 랜더마이즈를 해가지고 어떤 말들은 500불, 어떤 말들은 750불, 어떤 말은 250불을 받게 됐고요. 또 하나 현금전에서의 또 이제 그 레버는 사실 이 현금전 프로젝트가 그 레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라이브러리에서 저희가 했던 거는 이 돈을 한 번에 주냐 아니면은 every 2 months 2달에 한 번씩 돈을 나눠서 주냐. 그것도 이제 쟁점이라 이 부분도 랜더마이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라이베리아의 300개 마을, 말라위 300개 마을, 그래서 150개 마을씩, 각각 나라에서 150개 마을씩 이제 트리트먼트에 어사인이 됐고요. 라이베리아 같은 경우는 2019년이랑 2020년에 걸쳐가지고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고, 말라위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이제 그 현금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을당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 파트너 깁드라클리가 그 마을을 돌면서 모든 가구들을 이제 GPS 위치를 파악해 온 다음에 저희가 그 샘플링 프레임 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10개의 가구를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라이베리아 같은 경우는 조금 작은 마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300개 마을이니까 10개의 가구를 뽑으면 3,000가구가 돼야 되는데 이제 가구가 좀 작은 마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3,000가구보다는 조금 작은 샘플 사이즈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전화조사를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가 한 마을당 2명의 가구를 또 랜덤으로 뽑아서 저희가 이제 2달에 한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한 명은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에 전화를 했고 다른 한 명은 2월, 4월, 6월, 8월 이렇게 격월로 저희가 전화조사를 했습니다. 데이터 컬렉션 엄청나게 긴 경제학 설문조사가 되게 길어요. 특히 현장에서 하는 실험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가 굉장히 긴데 보통 2~3시간짜리 설문조사인데 긴 이유가 있습니다.
물어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 인구, 그 가구 구조라든지 아니면 농업에 관련된 것도 물어볼 게 되게 많아요. 어떤 농경지가 몇 개인지, 사이즈가 몇인지, 뭐 비료랑 씨앗은 뭘 하는지, 어떤 작물 재배하는지, 얼마큼 수확량이 얼마인지, 팔았는지, 팔았으면은 팔아서 돈 얼마 받았는지 물어볼 게 너무 많고, 그래서 그리고 소득, 지출, 그리고 food security, 그리고 이제 가계 부채, 뭐 저축, 진짜 생각할 수 있는 걸 다 물어봅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 모바일 머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뱅크 은행 어카운트 대신에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머니. 그리고 샥스는 이제 자연재해 개념인데요. 뭐 메뚜기들이 와서 병충해들이 이제 내 작물을 다 망가뜨렸다든지 아니면 비가 안 왔다든지 뭐 홍수 뭐 이런 샥들을 매저하고, 그리고 리질리언스는 리질리언스도 또 이제 요새 개발 커뮤니티에서 되게 화두인 개념인데, 이 사람들이 당장 이제 어떤 데미지를 이런 샥스 자연재해에 의해서 어떤 데미지를 입었냐라는 개념 말고, 그 자연재해를 입고 나서 얼마나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냐, 이런 회복 능력을 보는 또 이런 설문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폭력이랑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 행복감 이런 것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5년에서 2년 후에 1년 반에서 2년 후에 또 인퍼슨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베이스라인이랑 엔드라인은 직접 방문해서 설문지를 인터뷰를 한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저희가 전화조사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전 계획서에 저희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다 작성을 했어요. 이제 하나하나 제가 차례로 그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food security 같은 경우는 이거는 조금 좀 너무 디테일한 것 같긴 한데, 또 그 인덱스들이 되게 많아요. 얼마나 잘 먹고 있는지, 아니면은 골고루 먹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뭐 하루 종일 못 먹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먹는 그 퀄리티랑 퀀티티랑 이거를 매칭하는 이런 인디케이터들이고, 저희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인덱스들을 종합적으로 사용해서 결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실험을 하실 때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attrition인데요. 저희가 보통 이 롱텀 스터디를 할 경우에는 또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가구들을 다시 방문하기 때문에 2년 후에 다시 찾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마을에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사를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많은 분들이 좀 아픈 분들도 많고요. 사실 이게 건강이 되게 안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attrition을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나 부트캠프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그룹이랑 트리트먼트 그룹에서 attrition이 차이가 없는지를 체크를 했고요. 전화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도 좀 실제로 하시면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네트워크가 안 돼서 전화가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그리고 라이베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모바일 머니로 현금을 받았다고 했는데, 저희 NGO 기업 트랙 플레이가 그 사람들을 등록을 하면서 본인들이 핸드폰, 이제 심카드라고 본인들의 새로운 핸드폰 번호를 준 거예요. 이 번호로 돈을 보내주겠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번호가 아니고 다른 번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약간 이런 현장에서 로지스틱과 그리고 코디네이션 문제로 첫 번째 그룹에서는 저희가 이 attrition이 사실 달랐어요. 왜냐면 트리트먼트 그룹만 전화번호가 바뀌고 컨트롤 그룹은 전화번호가 그대로였기 때문에 컨트롤 그룹의 전화 설문조사 참여율이 훨씬 높았죠. 그래서 이 그룹은 저희가 연구 결과에,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여가지고 연구 결과에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라이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웨이브만 저희가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밸런스 체크도 이제 부트캠프에서 배우셨을 텐데, 그 트리트먼트 그룹이랑 컨트롤 그룹의 캐릭터리스틱이 이제 비슷하다는 거를 보여주는
테이블인데요. 사실 경제학에서는 이것도 되게 말이 많습니다. 내가 랜덤 어사이먼트를 했는데 왜 밸런스 책을 보여야 되냐. 랜덤 된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밸런스를 체크를 했는데 밸런스 책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어떡할 거냐. 다시 리랜더마이즈를 한다? 그럼 리랜더마이즈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스탠더드 인프런스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하듯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리랜더마이즈를 두 번 한 거까지 어저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밸런스 책도 되게 논쟁이 많은 토픽이에요. 이거를 보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널에서 이거를 요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저는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게 의미가 없다는 쪽으로 조금 기울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리트먼트 아미 내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이 밸런스를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면은 트리트먼트 아임 1, 2, 2, 3, 3, 4 뭐 이렇게 그 페어로 다 비교를 해야 되냐, 아니면은 그냥 뭉뚱그려서 이걸 조인트 테스트를 해야 되냐. 이것도 사실은 그 스탠더드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하는 거는 이제 트리트먼트 그룹을 뭉쳐서 트리트먼트 그룹이랑 컨트롤 그룹이 비슷한지, 아니면 이 모든 그룹들이 조인 테스트를 해가지고 비슷한지, 이렇게 두 개의 p-value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테이블에서 테이크어웨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일단 그냥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한 달에 푸드 익스펜디처가 20불밖에 안 다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1불도 안 쓰는 거죠. 토tal 익스펜디처로서도 50불. 근데 한 가구에 뭐 5명, 4명 있으니까 한 사람 per capita로 치면 한 달에 10불 정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 IPB 가정폭력 경험한 비율이, 라이베리아는 거의 50%의 가구가 지난 11개월 동안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고, 말라위는 30%.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분들이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거는 이거는 스킵할게요. 이거는 그냥 뻔한 스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이제 트리트먼트 더미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month 더미랑 인터랙트를 해서 이제 month specific effect를 저희가 캡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여드리면 사실 말라위랑 라이베리아가 패턴이 좀 달라요. 말라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처음에 증가를 했다가 줄어드는데 0으로 가진 않죠. 이게 거의 26개월, 24개월까지 이제 꾸준히 유지가 되고요. 라이베리아 같은 경우는 또 패턴이 또 다릅니다. 그냥 쭉 이어진 패턴이고요. 근데 이제 방금 보여드린 거는 지출한 이제 풀 익스펜디처는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얼마나 밥 잘 먹고 있는지, 골고루 먹고 있는지 보여준 자료고, 익스펜디처를 보면 또 결과가 좀 많이 다릅니다. 익스펜디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다 0으로 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식량에 이제 grocery 장 보는 데 쓰는 돈은 사실 굉장히 빠르게 0으로 갑니다.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0이고요. 마찬가지로 식량 이외의 경우에도 말라이 같은 경우는 0으로 처음에는 이제 점프가 크게 있지만 0으로 하고, 근데 라이베리아 같은 경우는 또 결과가 좀 다릅니다. 근데 돈을 많이 줬는데 소득이 늘어나진 않아요. 또 이게 저희가 해석하는 거는 소득을 창출할 기회가 많이 없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사실 내가 돈을 벌려면은 내가 직장을 구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하는 사업을 번창시켜서 사업으로 얻는 돈이 많든지. 근데 여기서는 소득이 증가하는 거는 저희는 볼 수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아웃컴들, 이제 이 다이나믹 이펙트 말고 저희가 이제 monthly 펀드 서베이로 한 거 말고, 저희가 이제 2년 후에 직접 방문 조사했었을 때도 제 결과는 좀 컨시스턴트하게 나옵니다. 푸시큐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향상이 됐고요. 이제 현금 지원이 끊긴 이후에도 여전히
지금 이거 유닛은 이제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어가지고 0.3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증가를 했고요. 근데 익스펜디처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제 보통 27불 이제 한 달 쓰는데 뭐 1불 증가했을까 말까고 이제 이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말라위 방금 보신 거는 이제 라이베리아고 말라위도 좀 비슷합니다. 익스펜디처 결과는 많이 약한데 이제 푸드 시큐리티는 여전히 퍼시스턴트하고요. 또 다른 고무적인 결과는 가정폭력이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라이베리아 같은 경우는 8% 포인트가 줄었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습니다. 리질리언스 아웃컴도 이제 위기 극복 능력도 더 좋아졌고요. 말라위 같은 경우는 또 근데 결과가 더 달라요.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데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컨텍스트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지. 가정폭력은 변한 게 없고, 근데 그 심리적인 안정감이랑 위기 극복 능력은 향상이 됐고요.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웃컴은 그래서 돈을 주면 사람들이 일을 더 적게 하냐. 이제 캐주얼 레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일용 노동직인데 이런 농업 운영사에서는 다른 사람 경작지에 가서 이제 뭐 하루 며칠 일해주고 이렇게 돈을 버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돈을 저희가 줬더니 32%의 가구가 참여해서 일을 했었는데 10%가 줄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일한 시간도 많지는 않지만 좀 줄었고요. 6시간 정도 줄었고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다른 사업을 시작할 확률, 그리고 내 사업에 더 일하는 시간, 아니면은 다른 직업을 얻거나 일한 시간, 여기는 큰 변화는 없죠. 또 하나 또 고무적인 거는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나이인데 학교에 입학해 있는 애가 50%밖에 안 돼요. 라이브러리아에. 근데 학교에 입학한 그 확률이 10%가 늘었고요. 10% 포인트가 늘었고요. 그리고 교육에 쓰는 지출 비용도 늘었고, 그리고 돈이 없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학교를 빠진 일수가 또 줄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학교에 출근이 아니라 이제 등교라고 하죠. 등교한 날의 확률이 또 늘었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이제 또 결과를 보여드리면은 지금까지 결과를 요약해드리면은 푸드 시큐리티는 이제 퍼시스턴트한 이펙트가 있었죠. 현금전이 끊기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제 안정적으로 여기 안정적으로 이제 밥을 먹고 있었고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내가 더 돈을 많이 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다른데 내가 이 돈을 받은 걸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린 거냐, 아니면 내가 음식을 더 산 거냐. 그래서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음식을 내가 처음에 미리 몰아서, 사재기는 아니지만 내가 몰아서 사놔서 그거를 이제 나눠서 먹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돈을 내가 모았거나 아니면은 가축을 이제 닭이나 아니면 염소 같은 거, 닭이나 염소 되게 싸거든요. 닭이나 염소를 구매해가지고 우유를 먹을 수도 있고 계란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사업을 번창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농부니까 내 농작물의 생산성이 올라가서 그 농작물을 더 잘 먹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직접 조사를 합니다. 이 결과는 그냥 스킵을 할게요. 이 조사를 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아까 unintended consequences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스필오버도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제가 채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내 여동생이라든지 아니면은 내 친척이 옆마을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받은 돈을 가지고 그분들을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럼 그분들의 생계가 좀 나아지겠죠. 아니면은 내가 돈이 생겨가지고
그 옆마을의 사람들을 내 농장에 고용해가지고 그분들의 인컴 소득을 늘릴 수도 있고요.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효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동네 물가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가지고 더 불행해진다든지, 이것들도 저희가 다 조사를 직접, 이거는 저희가 미리 계획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 그 마을들을 그룹을 지어서 마을들 여러 개 그룹에 그 돈을 돈을 지원하는 비중을 실험적으로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10개의 하나의 그룹이라고 치면은 어떤 그룹에는 10개 마을 중에 8개 마을한테 8개 마을을 트리트먼트에 선택을 될 수 있도록 했고요. 이제 다른 10개 그룹 마을에는 두세 개 마을만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다른 또 그룹에는 아예 선택을 안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마을 그룹 단위에서 이거를 랜더마이즈 하신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교하는 거는 이 그룹에 이 같은 그룹에 있는 마을인데 그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안 받은 마을 사람과, 아니면은 내가 같은 그룹인데 옆마을은 받았는데 내가 안 받았을 경우. 그러니까 옆마을에 나는 안 받았는데 옆마을이 받았냐 안 받았냐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는 이런 부정적인, 근데 이제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없었고 긍정적인 효과도 없었습니다. 이거 백업하는 연구 결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이렇게 많이 줬는데 그러면 물가 상승에 피해가 가는 거 아니냐? 이게 그럴듯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 지역 내에 사실은 300개 마을을 저희가 돈을 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해보니까 한 5%에 15%의 전체 그 지역의 인구가 돈을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은 300개 마을이 되게 많게 들리지만 이제 각 나라로 치면 150개 마을이고 그 주변에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인구랑 마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프라이스도 사실은 비교를 했는데 그런 부정적인 물가 상승 효과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그래서 내보자면 그래서 저희 모티베이션은 이제 중간에 이런 효과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매저를 측정하려고 했었던 거고, 저희의 그 헤드라인 리저트는 그 푸드 시큐리티 이펙트가 2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퍼시스트를 하고 패턴이 처음에는 증가를 하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감소하는데 0으로 가지 않는다는 그 패턴을 보여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게 근데 이제 익스펜디처는 늘지 않았죠. 익스펜디처는 늘지 않았지만 푸시큐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이제 처음에 음식을 많이 미리 식량 구매를 해놨고, 그리고 라이프스탁의 가축 자산도 늘었고, 그리고 농업 생산성도 늘어가지고 더 많은 식량을 수확을 한 걸로 저희가 이제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임플리케이션은 식량을 어떻게 식량 안보를 어떻게 측정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푸드 익스펜디처만 측정을 했다면은 결과가 없는 걸로 나왔을 테고, 근데 저희는 푸드 시큐리티랑 푸드 익스펜디처를 동시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점을 밝혀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임플리케이션은 언제 내가 엔드라인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작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아웃컴들이 되게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내가 엔드라인을 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임플리케이션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로 하고 제가 끝내도록 할게요. 이제 policy intervention에서 인거추론을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랑 조율을 다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제가 임플리멘터가 아닙니다. 저는 연구자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임플리멘터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랜덤 어사이먼트를 지켜주는지 계속 감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말을 해야 돼요. 저희가 정부랑 얘기를 해도 정부 입장에서는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가면서 얘기가 잘못 전달돼서 지방정부에서 또 다르게 시행한 경우도 있어요.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내 모델이랑 아웃컴들을 계획서에다가 써놓는 거 더 신뢰성을 올릴 수 있고, 이제 이런 unintended consequences 이것도 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정책들이 워낙에 하이 스테이크스고 임플리케이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책에 있어서는 특히 이런 소규모의 작은 연구들을 많이 해서 더 확신이 있을 때 스케일업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심해야 될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